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참고하여 각색하거나 완전히 창작한 내용입니다. 등장인물과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특정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비오는 화요일 밤, 한 남자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은 도로역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상태였고 에어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시간은 늦었고 운전자는 혼자였습니다. 흔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 차량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거의 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졌다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을 텐데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사고 직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것처럼.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보험가입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남자는 6개월 전 새로운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금은 5억 원.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보험가입 직후부터 한 가지 특약이 추가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사망 시 보험금 2배 지급, 특약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이 특약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특약의 존재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가입 당시 직접 이 특약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굳이 교통사고를 염두에 둔 특약을 추가했을까요? 다음 후 확인한 건 사망 직전의 행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사고 당일 저녁,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회사에 일찍 퇴근했고 가족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라는 사람의 행방을 찾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사망한 남자와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업은 최근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계좌를 확인하자 빚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약 4억 원의 부채, 채권자들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사업체는 곧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남자가 가입한 보험금, 사고 시 2배 지급 특약을 포함하여 정확히 10억 원이었습니다.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고 현장을 다시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 그 남자가 다니던 출퇴근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그 길로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 구간은 빗길에서 특히 위험한 커브길에 있었습니다. 과속 방지턱도 없고 가드레일 외에는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사고를 내기 좋은 장소를 미리 알아본 것처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는 시속 80km였습니다. 그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였습니다. 빗길에서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제한 속도보다 30km 이상 빠르게 달렸습니다. 단순한 부주의로 보기엔 너무 많은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갔습니다.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운전석 안전벨트에서 미세한 절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지만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끊어질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 흔적이 사고 충격만으로 생기기엔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안전벨트에 손을 댄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량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서도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지만 일정 시간 운행하면 압력이 새어나가 브레이크 성능이 점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처음 출발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브레이크가 점점 약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사고 당일 남자는 약 40분을 운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그 40분의 끝자락 가장 위험한 커브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동업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처음엔 침착하게 진술하던 동업자는 차량 정비 기록을 보여주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그 차량은 동업자의 손에 맡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맡겨주겠다며 차를 빌려갔고 다음날 돌려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차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동업자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날 차량은 1시간 동안 외곽의 한 폐공장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CCTV가 거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동업자의 통화 기록도 함께 분석됐습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동업자는 사망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복구할 수 없었지만 같은 시간대 동업자의 휴대폰 메시지함에서 의미심장한 문자 한 통이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남자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늘 그 길로 와. 거기서 보자. 평소 그 남자가 다니지 않던 길로 그날 밤 가도록 유도한 문자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모든 걸 계획했다면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였을까요? 확인한 결과 보험금 수익자는 사망한 남자의 가족이었습니다. 동업자에게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사업체의 동업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면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약서에는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동업자가 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권리를 단독으로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체 자체는 빚더미였지만 그 사업체가 보유한 특허권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대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 중이었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동업자가 사망한 남자만 없어진다면 그 특허권은 전부 동업자의 것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빚은 사망한 남자의 보험금으로 그리고 회사의 미래 가치는 동업자가.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가 그날 폐공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차량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는 작업이 계속되었고 있습니다. 폐공장 인근에서 발견된 작은 부품 조각 하나가 차량 브레이크 라인과 동일한 재질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동업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비소에 맡기로 했지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냥 차를 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냥 만나자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브레이크 라인의 손상이 인위적인지 자연적인 노후화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전벨트의 절단 흔적 역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동업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망한 남자는 그날 평소와 다른 길로 갔고 그 길에서 평소와 다른 속도로 달렸으며 그의 차량은 평소와 다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너무 많이 겹친 밤이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품 조각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 파일을 열겠습니다. 한 가족의 통장에서 조용히 사라진 돈, 그리고 그 돈을 둘러싼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크 아카이브는 계속됩니다.